공원입니다. 이 공원 이름이 파르크 델 아모 사랑의 공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랑의 공원 반대편에 저렇게 큐피드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이제 여기가 바로 파르크 델 아모 사랑의 공원이에요. 이제 저기에 큐피드 화살을 쏘고 여기에 이제 두 청춘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 동상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공원이에요. 주변에 공원이고 요 바로 앞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서핑보드를 즐기고 있는 그런 해안가입니다. 절벽이에요. 밑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뭐 상당히 유명한 공원이에요. 근데 이제 현지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그냥 뭐 많은 그 관광객들한테만 유명하다. 그리고 여기 현지 사람들은 뭐 그냥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2월 달에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왜 2월 달에 왜 많이 붐비냐 했더니 디아델 산 발렌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발렌틴데이 때 여기 엄청나대요. 그래서 뭐 청춘 남녀들이 여기 와서 사랑을 속삭이고 결심도 하고 그러나 봐요. 되게 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이겠구나 했는데 뭐 그렇게 야하진 않네요. 되게 야할 줄 알고 뭔가 에로틱한 그런 모습을 띌 줄 알았는데 뭐 옷도 입고 남자는 우통을 벗었습니다만은 여자는 그냥 뭐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이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나는 이게 동상으로 만들었으면 더욱더 정밀하게 묘사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뭐 그렇게 프렌치 키스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입맞춤. 어쨌든 이제 이런 동상이 여기 보니까 주로 뭐 물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저렇게 이제 청춘 남녀들이 와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꽃도 주고 뭐 이제 아까 제 보니까 웨딩 촬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장소로 유명한가 봐요. 여기 보면은 열쇠 뭐 우리나라도 이런 데 많잖아요. 아마 산 발렌틴 그때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쇠고리를 걸고 사랑을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러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우입니다. 이 동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한국인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여기 현지에 지금 살고 있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이 동상을 건립할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추측을 했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도시에 가면은 뭐 영웅, 장군이나 뭐 정치인, 왕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동상으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청춘 남녀의 애정을 나누는 이런 동상이 있는 거는 뭐 상당히 드물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어쩌면 많은 분들한테 귀에 거슬리고 또 저 친구 뭐 저따위 생각을 해 라고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제 우선 염려가 좀 되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저도 뭐 완전 뭐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동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제 솔직히 좀 많이 좋아요. 물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페루 여행을 하면서 페루아노들이 콜롬비아나 멕시코 사람들에 비해서 막 경쾌하고 알레그레를 뭐라 해야 되지? 좀 발랄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적어도 페루아노들이 콜롬비아노 애들에 비해서는 알레그레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얘들도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콜롬비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뭐 여기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건데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주장을 하면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나가버리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제 주장은 이랬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광화문에 있는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을 철거를 하고 이런 청춘남녀의 이거보다 더 에로틱하고 더 야한 디키스를 하는, 지금 보니까 뭐 디키스도 아니에요. 그냥 입술만 살짝 닿는, 그래서 뭐 아주 더 격정적이고 여자도 그냥 거의 아예 나체로, 남자도 나체로 그냥. 그래서 그 사랑을 진짜 나누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동상을 우리나라에 세우면 어떨까 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사람이, 아니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애들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것에 대한 제가 한 배경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뭐에 대한 얘기인지. 그냥 이게 뭐 제가 뭐 에로틱한 걸 좋아하고 뭐 청춘남녀의 사랑을 뭐 숭배하자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좀 더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근데 제가 이런 내용을 찍으니까 어떤 구독자님이 너무 진지하대요, 내보고. 뭐 제가 좀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철학적이고 이런 어떤 그런 사변적인 걸 좀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뭐 이왕이면 제가 인문학을 좋아했고 또 철학이나 사회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논술 강사로서도 굉장히 좀 잘 살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진지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지겨우신 분들은 그냥 딴 채널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 주제가 상당히 좀 심오해요. 사실은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사랑하고 관계없습니다. 뭐냐면 역사의 중심 세력은 과연 누구냐, 역사의 동력을 가지고 역사 변화의 동인을 가지고 있는 쪽은 과연 영웅이냐, 아니면 영웅 또는 지배자냐, 아니면 민중이냐, 이 논리예요.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발전은 소수의 엘리트들이나 영웅들이 이 추진을 해왔을까요? 아니면 일반 뭐 유명하지도 않는 일반 우리 민중들이었을까요? 근데 민주화 운동은 분명히 대부분 민중들이죠. 분명히, 그죠? 뭐 우리나라도 민주화를 이루게 된 4.19나 또는 그 이후에 뭐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항거를 했던 것도 뭐
대다수의 민중들이었고, 또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전두환 노태우 군부 정권에 대한 저항도 일반 민중들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발전의 동의는 대부분 우리가 민중이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인정이 되는 게 맞겠죠. 지배자들은 비교적 그 민주화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지배자들 중에서도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권력자들은 민주화가 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죠? 자기네들 권력이 약화되니까. 이걸 이제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동의는 과연 어느 세력이 중심이냐. 그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과연, 한국은 지금 경제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저는 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놀라는 게, 와, 한국이 드디어 경제적으로는 지금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다. 대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막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 강국은 된 것 같아요. 이미 들어섰죠. 그래서 경제적 수준은 지금 뭐 한국 물가,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페루를 다니면서 페루 물가와 한국 물가를 비교해 보면요, 뭐 무조건 한국인들은 부자입니다. 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도 지금 제가 느끼는 체감상으로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는 조금은 더 낮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공산품은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우리가 워낙 공산품이 싸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이 페루에 제가 이번에 박살난 고장난 드론 가격이, 한국에서 제가 드론 본체만 한 70만원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한국 돈으로 따졌더니 한 120만원 정도? 거의 130 정도? 그러니까 거의 2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물가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고기나 채소, 우유 이런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스페인도 그렇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뭐 세계 순위죠. 세계에 아주 경제적으로 발달된 그런 나라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지배자 소수계층 영웅들이 이루어냈을까요? 아니면 우리 민중들이 노력한 결과일까요? 이제 이게 역사학에서는 다르게 또 다릅니다. 보편론, 일반론과 개별론, 특수론. 개별론, 특수론은 주로 이제 영웅, 지배자들에 의해서 뭐든지 발전되고 진화되고 무언가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보편론, 일반론 쪽은 누구냐면, 이제 그게 아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모든 구조적인 상황, 그 다음에 민중의 에너지, 사회적 어떤 상태, 뭐 역사적인 요인, 이런 모든 것을 다 보편적으로 이제 원리에 의해서 발전되어 간다라는 시각을, 그렇게 발전되어 간다는 시각으로 보는 게 바로 보편론과 일반론이에요. 그 이제 이거를 좀 특별하게 얘기하면은, 특수론과 개별론 쪽에는 이제 영웅이 있습니다. 항상 히어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배자가 그 당시에 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모든 것을 발달시키는 모든 동의는 한 개인의 몇몇 집단이나 어느 소수 그룹이나 아니면 지배자 중심의 어떤 역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영웅주의적 사관이에요. 그게 이제 자이겐티즘, 웅장주의, 거대주의와 또 연결됩니다.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이런 말들 잘하는 그런 것들도 바로 그런 영웅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보편론과 일반론 쪽에는 역사라는 게 어떻게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진전될 수 있겠냐? 아니다. 그 당시의 사회 구조의
그 민중들의 의지, 민중들의 어떤 삶의 태도, 문화, 당시에 펼쳐져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 등등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편론과 일반론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어느 쪽의 시각이 더 맞냐?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박정희냐 아니면 민중이냐 이렇게 이제 대립시킬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상당수가 어쨌든 박정희가 경제적 발전을 이룬 데는 대단한 공을 이루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박정희 씨가 그 만들어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집중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독재적인 어떤 경제 독재죠. 그런 어떤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의 경제를 테이크 오프, 그러니까 이륙을 시키는 그런 기화점을 만들어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낸 업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나 보편론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 이제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제 보편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전에 식민지 상태로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독립한 대다수의 나라들은 초창기 집권자들이 그렇게 유능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이제 되지 않는다. 그거는 대부분 미국의 힘에 의해서 지배자가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설픈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독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니까 이제 군부 구테타가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대부분 다 거친다. 그렇게 보면 정말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그런 신생 독립 국가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건 분명히 맞아요. 그게 이제 보편론 쪽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특수론과 개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필리핀하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좀 어리버리한 지배자가 나타났고 무능하고 독재가 이루어지자 군부 구테타가 일어났죠. 한국은 박정희, 필리핀은 마르코스라는 유명하잖아요. 이멜다, 그 부인 이멜다, 뭐 구두가 뭐 청컬렌가 뭐 일단 정말 대단한 것. 근데 뭐 그걸 비하면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준이 좀 높았죠. 근데 어쨌든 그 이제 특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양상이, 모든 조건이 비슷하다면 필리핀과 한국은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아니었잖아요. 필리핀은 경제가 필리핀이 옛날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이 급상승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니까 필리핀은 그냥 이렇게 경제적 상황이 주저앉는 데 비해서 한국은 그냥 테이크오프, 이륙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구조, 세계적인 어떤 지배 논리, 강국들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신생 독립국들의 변화는 다 비슷비슷하다, 구조가 같으면 라는 일반론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씨는 영웅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막 칭송하고 극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느 것이 맞냐.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의 동의는 민중이냐 지배자냐 영웅이냐 뭐 이렇게 따졌던 이 논쟁에 대해서 이제 나름 유명한 학자 한 사람이 거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놀드 토인비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적으로 아주 역사학적으로 뭐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된 이유가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대부분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변증이에요. 변증적 사고. 변증적 사고는 솔직히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변증적 사고는 이겁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반합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변증을 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정반합으로 평면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실 솔직히 변증적 사고만 좀 소개하려고 해도 한 2시간 정도는 넣기 걸려야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변증은 뭐냐면 정과 반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인간적인 게 좋냐 합리적인 게 좋냐. 에? 약간 대립되는 구조서가 있잖아요. 정반이.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어중간하게 절충이나 조화는 압니다. 변증이 절충이나 조화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게 뭐 대단한 위대한 사고고 이러면 안 되죠. 저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장 엉터리 그 내용이 좀 많은데 중용 사상이 있죠. 중용. 저는 그거 윤리 교과서에서 해석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중용이 사실은 변증이거든요. 동양에서는 그런 어떤 서양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발전시킨 게 변증인데 동양은 옛날부터 중용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중용이 뭐냐면 인간적인 게 좋은가 합리적인 게 좋은가 이럴 때 중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화나 절충. 우리가 왜 뭐 간혹 보면은 뭐 조화 절충을 뭐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할 때 많은 신문 사설들 보면 수준 낮은 신문 사설들 보면은 뭐 잘해봅시다 뭐 적당히 조화롭게 살면 되죠. 그 어떻게 그럼 조화롭게 뭐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중용이 아닙니다. 그럼 중용이 중간하고 똑같게요. 그죠? 완전한 조화와 절충은 그냥 센터잖아요. 그런 게 중용 사상이 아닙니다. 그 정반합은요, 변증법은 나선형이 이렇게 입체적 다이나믹하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양입니다. 지양. 좋지 못한 부정되는 것은 저지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이 정과 반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생적 관계가 된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반대는 아닙니다. 얼핏 보면은 좀 뭔가 합리적인 사람들은 좀 약간 인간적이지 못한 것 같고 인간적인 사람들은 좀 뭔가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잘 따져보세요. 저 사람 굉장히 인간적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이 과연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면 인간적이 안 됩니다. 그죠? 반대로 저 사람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럴 때 저 새끼 그래서 비인간적이야 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합리적인 게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가장 합리적일수록 인간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게 바로 변증적 사고의 한 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상생입니다. 얘 때문에 얘가 더 좋아지고 얘 때문에 얘가 더 좋아지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이렇게 휙 입체적으로 더 이 지평이 넓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게 변증이에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아마 이 정도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건 천재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천재 아닙니다. 저는 뭐 오랜 세월 동안 변증을 좋아해서 한때는 별명이 변증남일 정도로 변증적 사고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아니에요. 너무 좀 추상적이고 그래서 좀 보다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나 하고 탐구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적인 석학이로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민중의 역사적 동인이 민중이냐 소수 지배자나 했을 때 이 두 관계를 상생적 관계로 해설을 한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한번 들으면 보십시오. 이건 내가 너무 좀 괜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역사란 민중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해서
소수의 창조자, 즉 지배자가 상승이 되고 나타나고, 그 지배자는 반드시 민중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그 지배 능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 강화된 지배자의 에너지에 의해서 민중은 또다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이루게 되고, 그 민중이 다시 또 다른 어떤 창조적인 소수자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단계는 전 단계의 영웅보다 더 차원이 높고, 역시 민중도 점점 차원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상생적 관계다라는 것을 입증해낸 사람이 바로 아놀드 토인비예요. 저는 뭐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뭐 임마누엘 칸트 뭐 등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대부분 다 마지막 결론은 다 변증적으로 사고를 많이 해요. 그만큼 이제 변증적 사고가 모든 사고에서 좋은 점이 많은데, 조금은 올라가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결국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밖에 아니라서 조금은 요새 반감이 있습니다만, 한때 저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얘기는 접어두고, 과연 이제 그냥 대립적인 관계를 놓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저는 얘기가 너무 길어서 1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1부를 보시고 난 뒤에 과연 우리의 역사적 발전, 한국의 모든 역사적인 발전, 경제적 발전, 민주화의 발전, 그 다음 정치적 발전, 또 등등 문화적 발전, 이런 것들은 과연 소수의 그 천재들 또는 이 엘리트들, 또 소수의 지배자들, 창조자들, 토인비는 그걸 창조적 소수자라고 했어요. 그런 창조적 소수자들은 과연 그 창조적 소수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느냐, 문화가 발전되느냐, 경제가 발전되느냐, 아니면 창조적 소수자가 아니라 대다수의 민중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해서 발전되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편을 보실 때까지 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이 편을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편에서 또다시 얘기를 전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파르케 델 아모, 사랑의 공원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안녕. 여기는 리마입니다.